별 알퐁스 도데. 리브롱 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을 무렵 나는 라블이라는 개 한 마리와 양들과 함께 지낼 뿐 몇 주일씩이나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보지도 못한 채 살고 있었다. 약초를 찾는 몽드 르르의 수도사가 부근을 이따금 지나가거나 피에몬 근처 산판에서 숲 굽는 사람의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을 보는 일은 덜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말수도 적고 세상 이야기에 관한 흥미도 없었으며 아랫마을이나 거리의 소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보름치 식량을 싣고 언덕을 올라오는 농장의 닭너기 방울 소리가 들려올 때나 농장 꼬마 머슴인 미아로의 밝고 명랑한 얼굴을 볼 때, 또는 나이 지긋한 노라드 아주머니의 모자가 언덕 밑에서 차츰 올라오는 걸 보게 될 때는 정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때면 나는 누가 세례를 받았고 누가 결혼을 했다는 등의 이런저런 마을 소식을 그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은 이 고장에서 제일 예쁜 우리 주인집 아가씨 스테파네트의 이야기였다. 겉으로는 관심 없는 채 했지만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가 퍽 궁금했다. 아가씨가 자주 파티에 초대되는지, 누구네 만찬에 참석하는지, 아가씨의 비위를 맞추려는 멋진 젊은이들이 찾아오는지 등을 슬쩍 물어보곤 했다. 가난한 양치기 주제에 그런 것이 왜 궁금하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리라. 나는 이제 20살의 청년이 되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가 본 여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러던 어느 일요일,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보름치 식량이 오후 늦게 도착한 날이 있었다. 아침나절에는 성당에서 미사를 보느라 늦는거려니 생각했고 점심 무렵에는 심한 비바람 때문에 출발이 늦어지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3시쯤 되자 다행히 날이 개었다. 햇살이 촉촉히 젖은 숲과 언덕 위를 밝게 비추고 있을 무렵 불어난 개울물이 힘차게 흐르는 소리 사이로 반갑게도 당나귀 방울 소리가 들렸다. 부활절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맑고 힘찬 방울 소리였다. 그런데 당나귀를 끌고 온 사람은 꼬마 미아로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놀랍게도 아가씨였다. 그토록 나를 설레게 하는 바로 그 스테파네트 아가씨였다. 비가 지나간 산속 공기에 상큼한 기운을 받은 듯 볼이 장밋빛으로 물든 채 아가씨는 나귀 등의 양쪽으로 얹은 버들가지로 만든 광주리 사이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꼬마는 병이 났고 노라드 아주머니도 휴가를 얻어 아이들한테 가 있어서 자기가 직접 온 거라며 나귀 등에서 내리면서 아가씨가 말했다. 도중에 길을 잃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그러나 꽃 모양 리본과 화려한 레이스 장식 스커트를 입은 아가씨의 모습은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기보다는 어디선가 춤이라도 추다가 늦어진 것처럼 보였다. 아,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 나는 넋을 놓고 사랑스러운 아가씨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이지 이제껏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가씨를 본 적이 없었다. 가을과 겨울 동안에는 양떼를 몰고 마을로 내려가 농장에 데려다 놓는다. 저녁 때 식사를 하러 주인집으로 가면 아가씨가 거실을 가로질러 식당으로 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 아름다운 자태로 하인들에게는 말도 걸지 않고 약간은 새침한 표정이었던 그 아가씨가 바로 지금 내 앞에서 나와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단 둘이서.
그러니 나로서는 제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광주리에서 먹을 것을 꺼내고 나서 아가씨는 신기한 듯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화려한 스커트 자락을 한 손으로 살짝 치켜들고 어느새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는 내가 자는 곳이며 양털이 깔려있는 지프로 된 침상, 벽에 걸린 비옷, 지팡이 따위를 구경했다. 이런 것들이 아가씨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모양이었다. 어머나, 이런 곳에서 살고 있어? 늘상 혼자서? 얼마나 지루할까? 나는 마음 같아서는 당신을 생각한답니다 라고 대답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가슴이 뛰어 정작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아가씨도 그런 내 마음을 느낀 것인지 짓궂은 농담을 던지며 한층 더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여자친구는 가끔씩 찾아오니? 아마 그 친구는 황금으로 만든 양일 거야. 아니면 산봉우리로만 뛰어다니는 에스텔 요정이든지.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아가씨야말로 머리를 뒤로 젖히고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사랑스럽게 웃는 아가씨야말로 나에게는 불쑥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에스텔 요정으로 여겨졌다. 이만 가야겠어. 안녕.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아가씨. 이렇게 아가씨는 빈 광주리와 함께 돌아갔다. 언덕 아래로 굽이진 오솔길을 돌아내려가는 아가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당나귀 발굽에 채여 길 위를 뒹구는 작은 돌들 하나하나가 마치 내 가슴 위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내 마음을 울리는 그 소리를 나는 하염없이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까지 그 꿈 같은 순간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꼼짝 않고 있었다. 해질 무렵 골짜기 아래에서부터 어둠의 그림자가 스며들고 양들이 매매 울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때 언덕길 아래쪽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테파네트 아가씨였다. 아가씨는 아까의 명랑하던 모습과는 딴판으로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오후에 소나기로 물이 불어난 소그르 개울을 무리하게 건너려다가 그만 빠질 뻔했던 모양이었다. 사방이 어두워지는 그 시간에 산 아래 마을로 아가씨가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다. 샛길이 있긴 했지만 컴컴한 산에서 아가씨 혼자 그 길을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는 나대로 양들을 놓아두고 떠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산에서 밤을 새우자니 무엇보다 주인집 가족들이 큰 걱정을 할 것이 분명했다. 아가씨는 몹시 난감해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되도록 아가씨를 안심시켰다. 7월은 밤이 짧아요. 그러니 조금만 참으시면 될 거예요. 나는 우선 개울물에 젖은 아가씨의 옷을 말리기 위해 서둘러 불을 피웠다. 그리고는 양젓과 치즈를 가져다 아가씨 옆에 놓았다. 그러나 애처롭게도 아가씨는 불을 쪼이려고도 하지 않았고 뭘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가씨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걸 보니 나까지 따라 울고 싶어졌다. 그러는 사이 주위는 완전히 밤이 되어버렸다. 이제 산마루에는 희뿌연 안개 같은 빛 한 조각이 어렴풋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아가씨에게 초막 안으로 들어가 편히 쉬라고 권했다. 새로 짚을 깔고 그 위에 깨끗한 양가죽을 펴주고는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앉았다.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감정이야 피가 끓어오를 정도로 뜨거운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아가씨를 어떻게 해볼 나쁜 마음은 맹세코 조금도 일지 않았다. 다만 아가씨가, 그 어느 양보다도 소중하고 순결한 아가씨가 나의 보살핌 안에 편히 쉬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벅찬 긍지가 일뿐이었다. 정말이지 밤하늘이 이렇게나 깊고 별들이 이토록 빛나게 보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때 갑자기 초막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밖으로 나왔다. 아마도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양들이 몸을 움직일 때면 짚이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내는 데다가 양들이 꿈을 꾸는지 자면서도 가끔씩 매하는 소리를 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보니 아가씨는 차라리 바깥의 모닥불 곁이 낫겠다고 생각했나 보다. 나는 아가씨가 춥지 않도록 어깨에 양털을 덮어주고 불을 더 지폈다. 그리고 말없이 나란히 앉았다. 만일 당신이 산속에서 밤을 지새운 일이 있다면 알 것이다. 모두가 잠을 자고 있을 그 시간에 어떤 신비로운 세계가 고요함 속에서 가만히 눈을 뜨고 깨어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때 샘물은 한층 명랑하게 노래 부르기 시작하고 연못이나 늪에서는 작은 불꽃이 반짝이며 산의 온갖 정령들이 깨어나 날갯짓을 하는 듯 나뭇가지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귀에 들릴 듯 말 듯하게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낮이 살아있는 것들의 세상이라면 밤 시간은 모든 무생물의 세상이다. 그러나 밤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더럭 무서운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아가씨도 몹시 겁을 먹어 조그만 소리가 나도 내 쪽으로 몸을 기대왔다. 한 번은 산 아래 빛나고 있는 호수로부터 구슬프고 긴 탄식 같은 것이 물결치며 우리를 향해 올라왔다. 때마침 길게 꼬리를 늘어뜨리면서 아름다운 별똥별이 우리 머리 위로 흘렀다. 마치 방금 들은 긴 탄식 소리가 그 빛을 이끌고 가는 것만 같았다. 저건 뭐야?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조그맣게 물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래요. 대답하며 나는 천천히 십자성호를 그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 성호를 그었다. 아가씨는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양치기들은 마법사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별이 이렇게 가까우니 산 아래 마을보다야 이곳에 사는 저희들이 별에 대해 좀 더 알고 있는 거죠. 아가씨는 가만히 밤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양털 가죽을 어깨에 걸친 채 한 손으로 얼굴을 받치고 있는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귀여운 목동처럼 보였다. 어머나, 많기도 해라. 정말 예뻐. 이렇게 많은 별을 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야. 저 별들도 다들 이름이 있겠지? 그럼요. 우리 머리 바로 위에 있는 저 별은 성 야곱의 길이라는 은하수예요.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곧장 뻗어 있죠. 용감한 샤를마뇨 황제가 사라센과 전쟁을 벌였을 때 칼리스의 성 야곱이 저걸 만들어 황제에게 길을 알려줬대요. 저 멀리 보이는 저 별자리는 영혼의 수레라는 큰 곰자리예요. 4개의 수레바퀴가 빛나고 있지요. 그 앞에 있는 별 3개는 3마리의 맹수자리이고 3번째 별 맞은편의 작은 별이 마부자리예요.
그 둘레에 비 오듯이 흩어져 있는 별들이 보이시죠? 저건 하느님이 곁에 두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영혼들이랍니다. 그 조금 밑에 것은 갈퀴라고도 하고 세명의 임금이라고도 해요. 우리 양치기에게 시계 역할을 해주는 별이지요. 저 별을 보니까 지금 이 자정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아래쪽, 저 남쪽에 빛나는 별 말이에요. 장드 밀랑이에요. 별들의 횃불이라고도 하는 저 별자리에는 이런 전설이 있답니다. 어느 날 밤 장드 밀랑이 임금 3명과 북극성과 함께 동료 별의 결혼식에 초대됐다는군요. 북극성이 가장 먼저 출발해 하늘 높이 올라갔대요. 3명의 임금은 낮은 곳을 가로질러 북극성을 쫓아갔다는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드 밀랑은 게으름뱅이여서 늦잠을 자다가 그만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앞서가는 그들을 막으려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집어 던졌대요. 그래서 3사람은 장드 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수많은 별들 중 제일 아름다운 별은 바로 우리 양치기의 별이죠. 새벽녘에 우리가 양떼를 몰고 나올 때는 물론이고 저녁 나절 양떼를 우리에 넣을 때도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우리는 저 별을 마그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마그론은 토성이라고 불리는 피에르 드 프로방스의 뒤를 쫓아가 7년마다 피에르와 결혼을 한답니다. 어머나, 별들도 결혼을 한다고? 그럼요. 별들의 결혼식에 대해 아가씨에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내 어깨 위로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가볍게 얹혀지는 것을 느꼈다. 아가씨가 스르르 잠이 들면서 내게 머리를 기대온 때문이었다. 리본이며 레이스며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내게 기댄 채 하늘의 별들이 아침 햇살에 밀려 사라질 때까지 아가씨는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름다운 생각만을 보내준 맑은 밤의 성스러운 기운 속에서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든 아가씨를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가만히 지켜보았다. 2사람을 둘러싼 별들은 양떼처럼 조용히 걸음을 옮겨갔다. 그 별 가운데 가장 예쁘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